데미안 베아트리체. 그 세 번째 이야기.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는 조숙한 풍자꾼이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몸속에 젖어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을 썼다. 나는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노력을 요했다. 나는 신실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으려고 했었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그만큼 신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여러 시도 가운데서 나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판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그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이러한 발단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내 나름으로 그려보려고 했었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고 나는 내 방에 깨끗한 종이와 그림 물감과 붓을 챙겨두었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준비했다. 새로 사온 조그만 튜브 속에 든 색이 고운 템페라 물감이 나를 매혹했다. 처음으로 물감을 뽀얀 접시 위에 짰을 때의 그 빛깔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그것은 불타는 듯한 크롬 옥시드 초록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것을 그려보려고 했다. 장식무늬, 꽃, 작은 환상적인 풍경화, 교회 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실버들 나무들이 서 있는 로마의 다리 같은 것들을 그렸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에 완전히 넋을 잃기도 하고 그림 물감 상자를 처음 가지는 아이처럼 행복해하기도 했다. 그러다 나는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완전한 실패작으로 나는 그것을 내던져 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만났던 그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소녀를 그리는 것은 포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림 물감과 붓이 이끄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꿈에서 본 모습으로 완성한 얼굴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그치지 않고 시도를 계속해 갔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얼굴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그 모습은 한결 선명해졌고 결코 실제와 똑같진 않았지만 그 소녀의 타입에 가까워갔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꿈꾸는 것처럼 붓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메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어떤 모델을 생각하며 그리진 않았으나 장난삼아 그리는 동안의 무의식 중에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이제까지 그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건네오는 얼굴을 완성시켰다. 그 얼굴은 예전의 소녀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고 머리칼도 그녀의 것과 같은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이마는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였고 입술은 붉게 타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딱딱하고 가면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인상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내가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어떤 야릇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신과 같은 초상의 일종이거나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으며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으며 남모를 생명력이 충만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고 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확실히 어느 누구와 닮은 듯했지만 누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얼굴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와 함께 생활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고 나를 놀려대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자 되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꺼내어 보았다. 저녁에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 놓고는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 시절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거의 몇 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었다. 이제야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이 다시 날 찾아왔다. 꿈속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얼굴이 생기를 띠고 나에게 자주 말을 걸어왔으며 아주 친한 듯이 혹은 적대적인 태도로 때론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한히 아름다우며 조화된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역시 그러한 꿈을 꾼 후 잠에서 깨어난 나는 갑자기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 옛날부터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흥분을 억누르며 나는 그 그림 속의 얼굴을 숱이 많은 갈색 머리칼과 여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입술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밝음을 지닌 억센 이마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츰 머릿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서 그 그림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눈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응시했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치켜져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오른쪽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분명히 그 눈은 움직였고 이 작은 움직임으로 나는 이 그림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아차렸다.
어쩌면 이렇게 늦게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 추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그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닮긴 했지만 똑같진 않았다. 그러나 데미안 임에는 틀림없었다. 어느 초여름 석양 무렵 서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들었다. 방 안은 어두워져 갔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핀으로 창틀 가운데 고정하고 그림이 석영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얼굴은 윤곽이 흐려져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이마와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욱 생생하고 깊게 타올랐다. 석영은 곧 사라져버렸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 그 얼굴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그림은 나와 닮지 않았다.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다. 그렇지만 그 속은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 나의 운명, 혹은 나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언제라도 내가 다시 친구를 찾아낸다면 그 친구는 이런 모습일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는 이런 모습일 것이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역시 그러할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운명의 울림이었고 리듬이었다. 그 무렵 나는 이제까지 읽었던 어떤 책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 책을 한 권 읽었다. 훗날에도 니체를 제외한다면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책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시간과 금원이 수록된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나를 흥분시켰다. 지금 그 금원의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 나는 그 구절을 펜으로 초상 아래 적어두었다.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름들이다. 그 말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난 여전히 자주 마주쳤다. 나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지만 늘 부드러운 화합과 감정의 어떤 예감을 느꼈다. 그대와 나는 맺어져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영상만 그럴 뿐이다. 그대는 내 영혼의 일부분이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동경이 다시 강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그의 소식을 수년 내에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단 한 번 방학 때 그를 만난 적이 있긴 했다. 지금에서야 나는 이 잠깐 동안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으며 그 원인이 수치심과 허영심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것을 만회해야겠다. 내가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 중에 방학 때의 어느 날, 늘 그랬듯이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옛 모습 그대로 경멸스러운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며 건들건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나는 그 옛날 친구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번갯불처럼
프란츠 크로마가 생각났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 일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신세 갚아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불쾌했다. 사실 어리석은 아이 때 일이긴 했지만 신세는 신세였던 것이다. 그는 내가 인사를 하려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것 같았기에 나는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데미안의 악수였다. 꽉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남성적인 악수. 그는 주의 깊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아 보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이 나이 들어 보이는 동시에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순전히 딴 이야기만 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몇 번이나 답장도 받지 못한 편지를 보냈던 일이 생각났다. 제발 그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보 같은 편지를. 그는 편지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없었고 나는 황량한 시계의 한복판에 있던 참이었다. 교회로 나가자 나는 술집에 가자고 제의를 했다. 그는 함께 갔다. 나는 잔뜩 멋을 부리며 와인 한 병을 주문해 잔에 채우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첫 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술을 자주 마시는구나. 그가 나에게 물었다. 물론. 나는 나른한 말투로 말했다. 그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아직까지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니까.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취의 황홀함과 바카스적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술집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멋은 쉽게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해. 술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진짜 건달 같은 짓이란 말이지. 어떤 날은 하룻밤 내내 타오르는 횃불 곁에서 진짜 아름다운 도취와 흥분을 맛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나 언제나 같은 식으로 자꾸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 술상을 보고 있는 바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빛으로 데미안을 쳐다보았다. 그래, 누구나가 다 파우스트 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데미안은 다소 놀랍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신선하고 우월감이 느껴지는 웃음을 지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지? 아무튼 술꾼들이나 건달의 생활이 어찌 보면 모범 시민의 일상보다 더 생기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살기 위한 재산의 준비 활동이란 말이지. 예언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에는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어.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가 미심쩍었고 훈계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언자 같은 건 될 마음이 전혀 없어.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잔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하지만 네 마음속에 네 생명을 이루는 너 안에 있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어.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자, 이만 양해를 구하지. 나는 집에 가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혼자 앉아서 남아있는 술을 다 마셨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야 데미안이 벌써 술값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이 한층 더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어.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걸려있는 그러나 이제는 거의 빛이 사라진 그림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눈만은 생생히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마도 어디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그가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그의 어머니와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그가 일찍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생생하게 울려왔고 그 말들은 오늘에까지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나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게 재회했을 때 말했던 방탕아와 성대에 관한 의미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해졌다. 나에게도 데미안이 이야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나 역시 술과 더러움 속에서 마비와 방탕함 속에서 살지 않았던가. 청순함에 대한 소망과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동경처럼 새로운 삶에 대한 반대되는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지 않았던가.